안녕하세요. 제2의 인생 황혼이혼의 진행자 정다은 변호사입니다. 치열한 삶을 이겨내고 맞은 인생의 황혼기, 여생의 행복한 동행 대신 이혼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제2의 인생 황혼이혼에서는 황혼의 부부가 왜 이별을 결심하는지, 그 과정에서 겪는 현실적인 문제들은 무엇인지에 대해 다양한 사례를 알아보며 법률 지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혼 과정에서 가장 고민하시는 부분이 바로 자녀 문제입니다. 특히 자녀가 있는 부부의 경우에는 이혼 후에도 부모로서의 역할과 책임이 계속됩니다. 따라서 법원 역시 자녀가 있는 부부의 이혼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조금 더 엄격히 보는 경향도 있고요. 또 자녀의 정서적인 안정과 복리를 주요한 판단 기준으로 삼고 있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자녀가 있는 부부가 이혼하는 과정에서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리는지 사례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요, 이혼을 원하는 남편이 과거의 잘못 때문에 이혼 청구가 한번 기각된 뒤에 몇 년이 지나서 다시 이혼을 청구하면서 벌어진 이야기입니다. 과연 이렇게 유책 배우자로 판단된 일방의 배우자가 시간이 지나면서 다시 이혼을 청구할 수 있을지, 그리고 법원은 아이의 복리까지 고려해서 어떤 판단을 내렸을지 그 결정 과정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사랑해서 결혼한 남편과 아내가 있었습니다. 이 부부 사이에는 자녀 한 명이 있습니다. 이렇게 귀한 딸까지 얻으면서 평범한 가정처럼 보였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부부간에 자잘한 다툼이 끊이지 않았고요. 또 결혼 2년 만에 부부 상담까지 받아야 할 정도로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남편은 이혼 상담에도 불구하고 관계가 개선되지 않자 이혼을 해야겠다 이렇게 결심을 하면서 변호사까지 선임했다고 해요. 그렇지만 아내의 사과에 마음을 돌리고 소송은 취하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상황이 달라지지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의 갈등이 점점 더 깊어졌고 결국에는 남편이 참다 못해 짐을 싸서 집을 나가면서 또 다시 한번 이혼 소송을 제기하게 된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혼 소송에서 남편은 당연히 본인의 이혼 청구가 인정될 줄 알았을 것인데 법원의 판단은 남편의 예상과는 달랐습니다. 법원은 오히려 남편이 아내와의 대화에 적극적으로 응하지 않고 일방적인 가출을 했다는 점을 문제 삼아서 남편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이 더 크다고 보면서 이혼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이혼 소송이 남편의 패소로 끝이 났고요. 부부는 이혼을 할 수가 없었겠죠. 이 상황에서 아내는 여전히 나는 이혼하고 싶지 않고 아이를 위해서 가정을 꾸리면서 살고 싶다라는 입장을 고수합니다. 그렇지만 남편의 이혼 소송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뒤에도 두 사람이 다시 부부로서 공동생활을 이어갔냐 하면 그렇지는 못했고요. 두 사람은 계속해서 별거 생활을 하게 됩니다. 남편은 처음에는 양육비를 계속 지급을 했고요. 이렇게 첫 번째 이혼 소송이 패소한 후에 잠시 양육비를 지급하는 것을 멈추기는 했습니다. 그렇지만 아내가 법원에 사전처분 신청을 했고 이제 법원이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사전처분을 함에 따라서 다시 매달 50만 원씩 아내에게 양육비를 지급하고 있었습니다. 또 심지어 별거 중인 아내와 아이가 살고 있는 아파트의 소유권은 남편 명의로 있었는데요. 남편은 자신의 아파트에서 아내와 딸이 살도록 했고 그 와중에도 아파트의 대출금은 남편이 모두 일을 해서 갚아 나가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아이를 보고 싶다는 마음으로 직접 연락을 하려고 해도 아내는 당신이 아이를 만나려면 나를 먼저 만나야 되고 그러려면 집으로 들어와서 살아라 이런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러면서도 집 잠금 장치를 바꿔서 실제로 들어갈 수는 없게 했어요.
그러니 남편은 도대체 어쩌라는 것이냐. 나는 이렇게 부부관계가 회복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집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를 했죠. 이제 그렇다면 아내 입장에서도 남편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해볼 만도 한데, 아내는 당신이 유책 배우자이니 나한테 사과를 하고 집으로 돌아오면 그때 관계 개선을 한번 생각해 보겠다. 이런 태도만을 고집했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팽팽한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채 남편은 2년 뒤에 다시 이혼 소송을 제기하게 되는데요. 이번에는 남편의 이혼 청구가 받아들여졌을까요? 남편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자, 변호사님, 제가 앞선 이혼 소송에서는 패소했지만 소송 이후에 양육비 지급이나 아파트 대출금도 꾸준히 갚았고 가족을 위해 나름의 할 도리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내도 재판에서는 이혼하고 싶지 않다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부부 사이가 나아지려는 의사가 전혀 없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런 혼인 관계를 지속하는 것이 더 이상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제는 이혼을 받아주셔야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입장이었고요. 반면 아내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변호사님, 남편은 이미 법원에서도 인정한 명백한 유책 배우자가 아닌가요? 이제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이 큰 남편의 뜻대로 이혼하게 둘 수가 없고, 뭐 그렇다고 제가 남편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어떤 행동을 나서서 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저는 이혼하고 싶지 않고 형식상으로라도 이런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싶습니다. 따라서 저는 이혼에 동의할 수 없다는 것이죠. 자, 법원은 어떻게 판단을 했을까요? 1심 법원 그리고 2심 법원은 남편의 청구를 또다시 기각을 했습니다. 남편이 앞선 패소 이후에도 아무런 화해 시도 없이 집을 나간 채 별거를 지속해왔고, 또 아내는 종전과 같이 계속해서 이혼을 거부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했고요. 또 유책 배우자, 즉 혼인 파탄에 책임 있는 사람의 이혼 청구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한 것이죠. 그런데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에서는 1, 2심의 결정을 뒤집고 이번에는 남편의 주장을 받아주었는데요. 그 이유를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서도 잠시 언급을 했습니다만 법원이 상대방, 일방이 원치 않는 이혼을 인정하는 기준은 이제 유책주의와 파탄주의 두 가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유책주의라는 것은요, 부부 일방에게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 그 다른 일방, 즉 책임 없는 당사자만이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고, 이와 달리 파탄주의는 뭐 누구에게 책임이 있었는지 이런 책임 유무와는 관계없이 일단 혼인이 파탄 상태에 이르게 되면 이혼 청구를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민법은요, 많이들 아시겠지만 유책주의를 따릅니다. 쉽게 말하면 결혼을 깨트린 데 책임이 있는 사람은 먼저 이혼을 요구할 수 없다는 원칙입니다. 따라서 판례는 대부분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고요. 특히나 유책 사유 중에 외도를 한 경우에는 더더욱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경향을 띠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예외도 분명히 있습니다. 법원은 유책 배우자라고 하더라도 예외적인 경우에는 이혼 청구를 인정하고 있는데요. 우리 사례가 바로 대법원이 인정한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중에 하나였습니다. 먼저 판례가 인정하는 예외 사유란 이런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혼 청구 배우자의 유책성을 상쇄할 정도로 상대방 배우자 그리고 자녀에 대한 보호 그리고 배려가 이루어진 경우, 또는 파탄 당시에는 그 유책 배우자의 유책성과 상대방 배우자가 받은 정신적인 고통이 아주 컸지만 세월이 경과함에 따라서 그 책임과 정신적인 고통이 약화되면서 이런 책임의 경중을 엄밀하게 따지는 것이 더 이상 무의미할 정도가 된 경우처럼
혼인 파탄의 책임이 반드시 이혼 청구를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할 정도로까지는 남아있지 않다면요.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가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예외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판단할 때에는 유책 배우자의 책임의 사유나 정도, 그리고 상대방 배우자가 혼인 계속 의사가 있는지, 또 유책 배우자에게 어떠한 감정이 있는 것인지, 예를 들어 단순히 복수를 목적으로 이혼을 하지 않겠다고 하는 경우에는 혼인 계속 의사가 조금 적다고 볼 것이고요. 이제 반대로 계속해서 혼인을 유지하고 싶고 나는 유책 배우자라고 하더라도 아직도 배우자를 사랑한다라고 한다면 혼인 계속 의사가 있다고 볼 것이죠. 또 당사자들의 나이, 혼인의 기간, 혼인 후의 구체적인 생활관계, 별거 기간이나 별거 후에 형성된 부부의 생활관계, 이렇게 혼인 생활의 파탄 후에 여러 사정의 변경 여부 같은 것들이 고려되어야 하고요. 또 이혼이 인정될 경우에 상대방 배우자의 정신적이나 사회적 그리고 경제적인 상태 그리고 생활보장의 정도,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자녀의 양육이나 교육의 상황, 그리고 혼인관계의 여러 사정을 두루 고려해야 한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아내의 입장은요. 나는 절대로 이혼하지 않겠다 이렇게 하면서도 남편과의 관계 개선에는 크게 노력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대법원은 이렇게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있는지를 판단할 때는 단지 말로만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했습니다. 아내가 실제로 혼인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했는지, 또 법원이 예를 들어 상담을 권유하는 경우에 그런 상담을 적극적으로 수용했는지, 또 상대방 배우자와 진정성을 가지고 대화에 나섰는지를 객관적으로 살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혼인 계속 의사가 있다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 한쪽이 성격 문제나 말투 등으로 갈등을 일으켰다고 하더라도 다른 한쪽이 아예 대화를 끊고 상담도 거부하고 또 무조건 상대방 탓만 한다면 이는 혼인 유지에 대한 의지가 없다고 볼 수 있겠죠. 마찬가지로 가정법원이 상담이나 화해를 권유했는데도 아무런 이유 없이 그냥 외면하고 무관심한 태도로 일관하는 것도 혼인 유지에 대한 의지가 없는 경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시 우리 사례로 돌아와 보면요.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점 등을 강조하면서 남편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법원은 가장 먼저 이 부부가 종전 이혼 소송 이후에도 무려 5년째 별거 중이고 그 사이에 쌍방의 갈등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아내는 말로는 혼인에 계속 하고 싶다 이런 의사를 밝히고 있지만 남편이 혼인관계를 유지하는데 상당한 고통을 토로함에도 불구하고 남편이 먼저 가출했다는 이유만을 들어서 남편을 계속 비난했고요. 또 집으로 돌아오라는 요구를 반복하면서도 막상 남편이 집으로 돌아오라고 하면 비밀번호를 바꾸는 등 실제로는 남편이 돌아오지 않기를 바라는 것처럼 보였다는 것이죠. 또 비록 과거에 남편이 청구한 이혼 청구가 기각되면서 오히려 남편이 유책 배우자라는 법원의 판결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후로 아내 역시 혼인관계 회복을 위해서 노력을 하지 않았고 따라서 부부의 혼인관계가 회복될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또 아내 입장에서는요. 이혼을 하면 본인과 아이가 정신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어떻게 지원받을 수 있을지 막연하고 또 걱정이 될 수도 있었겠죠. 그렇지만 이 사건에서 남편은 딸에 대해 면접 교섭의 의지가 강했고요. 또 양육비를 꾸준히 지급해 오고 있다는 점도 고려됐습니다. 법원은 자녀의 복지도 아주 중요하게 고려했는데요. 이 부부의 딸이 이미 오랜 시간 동안 부모의 갈등과 그리고 소송 속에서 자라왔고
이렇게 현재의 가정 환경을 그냥 유지하는 것이 오히려 아이의 정서적 복지에 유익하지 않다는 판단도 있었습니다. 혼인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오히려 미성년자인 자녀의 정서적인 상태와 복리를 저해할 수 있다고 본 것이죠. 따라서 법원은 혼인관계가 더 이상 회복 가능하지 않으며 파탄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오히려 자녀의 복리에 해가 된다. 남편은 유책 배우자라고 하더라도 오랜 시간 동안 보호와 배려를 해왔고 이제는 이혼을 허용해야 한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돌려보냈고요. 이 부부는 결국 이혼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질문하시기도 해요. 변호사님, 과거에 남편이 이미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했기 때문에 유책 배우자인 것은 맞고 그 상태가 똑같은 것이 아닌가요? 어떻게 과거와 현재 다른 판결이 있을 수 있나요? 라고 물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법원은 이에 대해서도 고민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판단을 하는데요. 이제 과거에 일방 배우자가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가 유책 배우자라는 이유에서 기각 판결이 확정이 되었더라도 그 후로 상대방 배우자 또한 일방 배우자의 유책성에 대해서 계속 비난만을 하고 또 일방 배우자의 전면적인 양보만을 요구하거나 장기간 별거가 고착된 경우에는 혼인관계가 와해됐고 회복될 가능성도 사실상 없다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렇게 혼인관계가 회복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상대방이 반대하기 때문에 협의 이혼도 불가능한 상황에서 종전의 판결만을 무조건적으로 고수한다면 결국에는 아무 의미 없는 혼인 생활이 지속될 수가 있기 때문에 법원은 예외적으로 이혼을 허용하는 경우를 마련한 것입니다. 즉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이제 이혼 소송에서 옛날에 인정된 일방 배우자의 유책성이 상당히 희석되었다고 볼 수 있고 또 일방 배우자 역시 자신의 유책성을 상쇄할 정도로 상대방 배우자나 자녀에 대해서 배려한 경우, 이런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면 이혼을 허용할 수 있는 것이고요. 다만 법원은 이 경우에도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허용함에는 아주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언급을 잊지 않고 있기는 합니다. 네, 이 사례는 단순히 과거에 잘못이 있었던 사람이니 이혼을 요구할 수 없다는 이런 원칙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현실적인 부부 갈등을 해결하는 사례입니다. 유책 배우자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영원히 혼인에 얽매여야 하는 것이 과연 정당한가? 이런 질문에 대해서 예외도 존재해야 한다라는 답을 내놓은 것이죠. 이렇게 형식상으로만 결혼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두 사람의 관계보다 당사자들의 실제 삶의 고통 그리고 아이의 복지에 주목을 한 것이고요. 또 혼인관계란 단순히 법적인 서류로 이어진 관계가 아니고 서로를 향한 진심 어린 노력과 회복 의지가 함께할 때 비로소 의미를 갖는다는 점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드는 사례입니다. 네, 다음으로 살펴볼 사례입니다. 요즘 인공수정이나 시험관 시술로 자녀를 갖는 부부가 많아졌죠. 그 과정에서 남성과 여성의 역할이나 위치가 다르다 보니 아주 예상치 못한 법적인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특히나 여성은 본인이 직접 임신과 출산을 겪기 때문에 친자 관계가 명확하지만 남성은 생물학적인 기여가 없는 경우라면 이제 법적으로 아버지로 인정받는 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게 되는데요. 오늘은 바로 그런 사례, 즉 인공수정으로 태어난 자녀에 대해서 남편이 뒤늦게 내 아이가 아니다 라면서 친자관계를 부정하려 했던 사건을 통해서 이런 문제가 실제로 어떻게 판단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부부는 1980년대 중반에 결혼한 부부입니다. 남편과 아내는 결혼 후 오랜 시간 동안 아이를 갖지 못했습니다. 결국엔 문제를 찾고자 병원을 찾았는데요. 남편은 병원에서 무정자증이라는 진단을 받게 됐고
부부는 큰 충격에 빠지게 됐습니다. 아내는 아이를 갖고 싶은 간절한 마음을 포기할 수 없었고요. 결국은 제3자의 정자를 제공받아서 인공수정을 통해 아이를 임신하게 됩니다. 당시 남편은 치료에도 어려움이 있고 또 본인의 아이가 아니라 이제 다른 사람의 정자를 통해서 아이를 임신한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데 좀 시간이 걸렸지만 결국에는 아내의 결정을 이해하고 동의하게 됩니다. 결국 아내는 시험관 시술을 통해 딸을 출산하게 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남편은 병원에서 시행된 인공수정 동의서에 직접 서명했고요. 아이가 태어난 후에는 본인이 직접 본인과 아내의 자녀로서 딸을 출생 신고까지 했습니다.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부부는 여러 갈등 끝에 결국 협의 이혼을 준비하게 되고 이 과정에서 충격적인 일이 발생합니다. 남편이 이제 이혼 소송 중에 다툼이 있는 과정에서 갑자기 딸에게 가서 너는 내 아이가 아니다 이렇게 폭언을 내뱉으면서 친자 관계를 부인하게 된 것이죠. 딸은 아버지의 말을 듣고서야 자신의 출생의 비밀을 처음 알게 됐고 큰 충격을 받습니다. 이후에 남편은 실제로 법원에 이혼 소송을 하면서 또 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를 했고요. 본인과 딸 사이에는 법적인 친자 관계가 없다. 이렇게 주장하기에 이릅니다. 당사자들의 주장을 보겠습니다. 남편의 주장은 이래요. 딸은 제 정자로 태어난 아이가 아닙니다. 제3자의 정자로 태어났기 때문에 생물학적으로나 법적으로나 저와 친자 관계가 없다고 봐야 합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요. 이에 대해서 딸과 아내는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남편이 당시에 인공수정에 분명히 동의를 했고 출생신고도 직접 했습니다. 그리고 수십 년 동안 딸을 아버지로서 길러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갑자기 본인의 정자가 아니었다는 이유를 들어서 아버지가 아니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부당하다는 것이죠. 결국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인공수정으로 태어난 자녀에 대해서 남편이 혈연 관계가 없다고 하면서 친생자 관계를 부정할 수 있는지에 있습니다. 먼저 우리 민법 규정을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민법 제844조는 자녀의 복리와 법적인 지위를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규정합니다. 아내가 혼인 중에 임신한 자녀는 남편의 자녀다. 이렇게 법률상으로 추정을 하는 것이죠. 법률상 추정이란 어떤 사실이 있으면 또 다른 사실이 있을 것이라고 추정을 하는데 그 추정의 외계가 법에 정해진 규정인 경우를 말합니다. 즉 아내가 혼인 중에 임신을 했다면 그 자녀는 남편의 자녀일 것이다 라고 추정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친생 추정을 받는 자녀에 대해서 이 친생 추정의 사실을 깨트리려면 민법 제847조에 따라서 친생 부인의 소를 제기해야 하고요. 우리 민법에서는 이러한 친생 부인의 소는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2년 내에 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친생 추정을 받지 않는 경우에는 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해서 친자 관계를 다툴 수도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이 2년의 제소기간, 이런 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 대법원은 이렇게 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아주 좁은 예외만을 인정을 하고 있고요. 대표적으로는 이제 처가 남편의 자를 포태할 수 없음이 외관상으로 아주 명백한 경우, 아예 외국에 나가 있었던 기간 동안 임신을 했다거나 이러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의 소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친생 부인의 소와 달리 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의 소의 경우에는 제소기한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요. 실무적으로는 친생자가 아닌 것을 알게 된 후에 2년 내에는 친생 부인의 소를 제기하게 되고 2년이 지난 이후에는 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해서 친생자 관계가 아니다 이런 주장을 하게 됩니다. 이 사안으로 다시 돌아와 보면요.
자녀는 남편의 동의에 따라서 제3자의 정자를 제공받아서 시험관 시술을 통해 출산한 자녀라고 말씀을 드렸죠. 따라서 이 자녀에 대해서 DNA 검사를 하면 당연히 남편의 친자가 아닌 것으로 나올 텐데요. 그렇다면 이런 경우에는 친생 추정의 예외를 인정해서 친생자 관계가 없다고 볼 것인지 문제가 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대법원은 남편의 친생자 관계 부존재 주장은 받아들일 수가 없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인공수정으로 태어난 자녀도 혼인 중에 출산이 되었고 또 남편의 동의가 있었다면 민법 제844조에 따른 친생 추정이 적용된다고 봤습니다. 인공수정 자녀에게도 출생과 동시에 안정된 법적 지위를 보장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취지에 맞는 당연한 결정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생물학적으로 내가 아버지가 아니니 내 자식이 아니다 라는 논리로 인공수정 자녀에게 친생 추정을 적용하지 않으면 여러 혼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먼저 아이에게 법적인 아버지가 없어질 우려가 있겠죠. 정자를 제공한 제3자는 대부분 익명이고 또 아이를 키우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갑자기 남편까지 아이가 자신의 친자가 아니다 이렇게 해버리면 아이는 아버지가 없는 법적 공백 상태에 빠지게 되죠. 또 그렇다고 해서 생물학적으로 혈연 관계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책임지지도 않을 사람, 즉 정자를 제공한 사람을 아버지로 만드는 것도 좀 부당하죠. 정자를 제공한 사람은 자녀가 생긴다는 것을 몰랐거나 또 이제 그에 대한 책임을 질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분을 이제 아버지로 만드는 것은 부당하다고 봤습니다. 이렇게 만약에 법원이 생물학적인 혈연이 없으면 자식이 아니다 이렇게 판단한다면요. 인공수정으로 태어난 아이들은 법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보호받지 못하게 되고 결국 또 가족이라는 울타리가 깨질 수밖에 없겠죠. 따라서 법원은 인공수정 자녀도 혼인 중에 태어났고 또 남편이 동의했다면 그 아이는 법적으로 남편의 자녀다 이렇게 분명히 했습니다. 그렇다면요, 이렇게 친생 추정을 받는 자녀에 대해서 2년 내에는 친생 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렇다면 인공수정한 자녀가 태어난 후에 2년 내의 경우라면 친생 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요? 이렇게 또 궁금해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대법원은 이것도 허용되지 않는다고 봤는데요. 이 사건에서 남편은 무정자증 진단을 받은 뒤에 아내의 인공수정 계획에 동의했고 이에 따라 아이가 태어난 것입니다. 이러한 동의는 단순히 의료 시술만을 받는 것에 대해서 허락을 한 것이 아니고 그 결과로 태어날 아이에 대한 양육의 책임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이 되어야겠죠. 또 남편은 출산 이후에 아이를 자신의 자녀로 출생신고까지 했고 또 수십 년간 살아오면서 실질적으로 친자 관계를 유지했기 때문에 이런 행위는 민법에서 정한 친자 승인 행위로도 볼 수 있다고 봤습니다. 법원은 무엇보다도 자녀의 복리를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보고 있는데요. 만약 이런 상황에서 친자 관계를 부정할 수 있게 된다면 자녀는 법적인 보호를 상실하게 되고 또 가족 관계가 무너지는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따라서 인공수정으로 태어난 자녀 역시 법원은 안정된 가족의 일원으로 보호받아야 한다고 봤고요. 또 출생과 동시에 가족 관계가 형성된다면 이제 법적인 보호를 받아야 한다고 봤습니다. 네, 우리 사회는 점차 다양한 가족 형태를 받아들이고 있고 또 인공수정으로 태어난 자녀도 부모와의 실질적인 관계 속에서는 법적인 자녀로 존중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법원이 분명히 한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정자를 제공한 자가 이제 법적 아버지로서의 책임을 지지 않는 상황에서 실질적으로 인공수정에 동의하고 또 양육한 남편이 법적으로도 아버지로 인정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것입니다. 네, 아이의 복리와 가족의 안정, 또 법적인 확실성 모두를 고려한 판결이고요.
이제 생물학적 기준만이 아니고 또 가족으로서의 삶이 더 중요하다는 가치를 확인시켜주는 판결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살펴볼 사례는 양육비에 관련된 사례입니다. 이혼 후에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 비양육자가 당연히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알고 계실 텐데요. 현실은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이혼 뒤에 양육비를 제때 주지 않는 사례가 정말 많고요. 또 이를 받기 위한 싸움이 이제 생각보다 아주 길고 또 지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런 현실에 분노한 엄마가 양육비 미지급자들의 신상을 공개하면서 시작된 논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A씨는요, 본인이 과거에 양육비를 받지 못해서 이제 전 남편과 법적인 다툼을 벌였던 경험을 계기로 양육비 해결을 위한 시민 모임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활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서 A씨가 한 가장 활발한 활동은 양육비 미지급자의 신상 공개 캠페인이었습니다. 이 사연의 주인공인 A씨가 온라인상에서 익명으로 부모들로부터 양육비 미지급 사례, 그리고 상대방의 인적 사항을 제보를 받았고요. 이를 온라인에 게재하거나 유튜브를 통해서 알리는 방식으로 공익적인 고발을 해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B씨라는 남성의 사례가 접수가 됩니다. B씨는 전처에게 1년 넘게 양육비를 주지 않았고 또 법원의 감치 명령까지 받은 상태라는 제보를 받게 된 것이죠. A씨는 이런 제보를 받고 이제 B씨의 얼굴이 나온 사진과 실명, 그리고 과거의 이혼소송 내역, 거주지, 주소 일부까지 공개하면서 홍길동의 아버지, 딸의 생일조차 외면한 비양심적인 사람 아닙니까? 이렇게 제목을 해서 글을 게시를 합니다. 이런 게시물이 하루 만에 5만 명이 넘는 조회수를 기록을 했고요. 언론에 기사화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B씨는 약간 억울한 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B씨는 최근에 사업 실패로 인해서 경제적인 사정이 급격히 악화됐고 또 양육비 같은 경우는 일부가 소송 중인 사건이기 때문에 아직은 지급기한이 도래하지 않았다는 것인데요. 이에 따라서 B씨는 왜 마음대로 본인의 신상이나 개인정보를 공개하느냐라면서 A씨를 명예훼손 및 모욕죄로 고소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A씨와 B씨의 분쟁이 형사사건으로 번지게 됐는데요. A씨가 제보를 받아서 B씨의 신상 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자에게 전달하고 또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되도록 한 이런 행동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는지가 문제가 된 것입니다. 당사자들의 입장을 한번 들어보면요. A씨는 이렇습니다. 저는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과 관련해서 어떠한 대가나 이익을 취하지도 않았고 양육비 지급을 촉구하려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양육비 미지급자의 신상 정보를 공개한 겁니다. 따라서 저는 형사처벌을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B씨는 다른 주장을 했겠죠. A씨가 저를 비방할 목적으로 사진과 이름, 거주지 등 구체적인 신상 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한 것은 공공의 이익보다는 저를 벌주려는 사적 제재 수단에 불과한 범죄입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자, 법원의 판단은 어땠을까요? 유사한 사례에서 법원은 A씨와 같은 사이트 운영자에게 유죄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의 판단은 이렇습니다. 법원은 먼저 양육비 미지급자 공개 사이트에 일부 순기능이 있다는 점은 인정했습니다. 우리 법에 양육비 제도가 갖춰져 있기는 하지만 소송 절차 등의 장시간이 소요되고 또 양육비 미지급에 대한 제재 수단이 과태료 부과나 감치 명령에 한정되는데 이 중 감치 명령의 경우에는 인용률이 아주 낮고 또 집행률도 낮기 때문에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등 이런 제도상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신상정보 공개를 통해서 양육비 미지급 사실을 알리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양육비 미지급 문제라는 공적 관심 사안에 대해서 여론 형성에 기여한 점은 인정한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법원은 신상정보 공개 사이트는 특정된 양육비 채무자, 즉 일방 부모를 압박을 해서 양육비를 신속히 지급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고, 이런 것은 사적인 제재 수단의 일환에 가깝기 때문에 A씨에게 B씨를 비방하려는 목적이 인정된다고 봤습니다. 자, 게시 내용이 사실이었다고 하더라도 비방의 목적이 우선되었다면 명예훼손으로 처벌이 가능한 것이고요. 또 이제 신상 정보가 과도하게 구체적이기도 하고, 또 표현 역시 조롱이 섞여 있는 감정적인 표현이었던 점, 그리고 B씨가 양육비를 일부 이행 중이고 또 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이런 사실관계에는 게시물에 반영이 되지 않았던 점을 참고를 했고요. 이에 따라서 법원은 A씨의 행위가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판결을 했습니다. 법원은 덧붙여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양육비 미지급 문제는 분명한 사회 문제이지만 그 해결은 법적인 절차와 공적 기관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지, 개인이 판단하고 행하는 공개적인 비난은 인격권 침해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이번 사건은 공익이라는 명분 하에 이루어진 신상 공개가 어디까지 허용될 수 있는지를 다시 한번 되짚게 하는데요. 양육비 문제 해결의 필요성은 분명하지만 그 방식이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인격권을 침해하는 것에 우선 두게 된다면 법이 이를 무조건적으로 허용하지는 않는다는 것이고요. 오히려 형사처벌의 우려가 있다는 점을 알아두셔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사례는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부모가 이혼 후에 미성년 자녀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 감독 의무자 책임이 있는지 문제에 대한 사례입니다. 미성년 자녀가 큰 잘못을 저질렀을 때 그 부모가 함께 책임져야 한다,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렇다면 부모가 이혼 후에 자녀와 전혀 교류 없이 살아왔다면 어떨까요? 오늘은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부모에게도 법적 책임이 있는지를 두고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렸는지 사건을 통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중학생인 A라는 학생이 있었고요. 이제 피해자 B의 나체 사진을 촬영을 했습니다. 이렇게 A가 B의 나체 사진을 촬영하고 이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을 하자 B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피해자인 B의 유족들은 당사자인 A에 대해서 처벌을 해달라고 할 뿐만 아니라 A를 제대로 교육하지 않았다면서 A의 부모를 상대로도 손해배상 청구를 했는데요. 그런데 A의 부모님은 과거에 이혼을 한 상태였고 또 A는 어머니와만 살고 있었던 것이죠. 이에 따라서 A의 아버지인 C는 A가 3세 때 어머니와 협의 이혼한 후에 본인은 아이와 교류 없이 살아왔고 또 친권자와 양육권자 모두 A의 어머니이기 때문에 본인은 자녀에 대한 감독 의무 책임이 없고 또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도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한 것인데요. 법 규정을 먼저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 민법은 미성년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그 행위의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없는 때에는 배상의 책임이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서 만약 다른 자에게 손해를 가한 사람이 미성년자로서 책임이 없는 경우에는 그를 감독할 법정 의무가 있는 사람, 즉 법정 대리인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합니다. 다만 이런 경우에도 법정 대리인 또는 이제 부모가 감독 의무를 게을리하지 않는 경우에는 책임이 없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해자의 유족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부모는 미성년 자녀를 부양하고 보호하고 지도할 의무가 있고 이혼했다고 하더라도 이혼 후에 면접교섭 제도가 있기 때문에 자녀를 지도하고 조언하는 등의 보호 감독을 할 수 있고, 따라서 양육하지 않는 부모라고 하더라도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C씨, 즉 그 자녀와 살고 있지 않은 아버지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저는 자녀가 어릴 때 이혼해서 교류 없이 10년 넘게 살아서
자녀가 이렇게 나쁜 행동을 할지도 전혀 알지 못했고 또 자녀를 교육하거나 보호 감독할 기회도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 저에게 부모라는 이유만으로 감독 의무자로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너무 부당합니다. 라는 것이죠. 이 사안에서는 친권자와 양육권자 아닌 부모가 미성년 자녀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 어떤 책임을 질지 여부가 문제가 됐는데요. 법원은 아버지 즉 C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법원은 이혼으로 인해서 부모 중 한 명이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지정이 된 경우에 그렇지 않은 부모, 이른바 비양육친에게는 자녀에 대해서 친권과 양육권이 없고 또 자녀의 보호나 교양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이런 비양육친은 자녀와 면접교섭권이 있기는 하지만 면접교섭 제도라는 것이 이혼 후에 자녀와 부모 일반 간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자녀의 복리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고 이 부모가 제3자와의 관계에서 손해배상 책임의 근거가 되는 감독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으로 볼 수는 없다고 봤습니다. 즉, 비양육친의 경우에는 미성년자 부모라는 사정만으로 미성년 자녀에 대해서 감독 의무를 다 부담한다고 볼 수는 없다는 것이죠. 당연히 예외의 경우는 있을 건데요. 이 비양육친이라고 하더라도 자녀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지도하거나 조언함으로써 공동 양육자처럼 자녀를 보호 감독하고 있었거나 또 자녀의 불법 행위를 구체적으로 예견할 수 있었던 상황에서 이를 지도하거나 또 양육친에게 알리지 않는 등의 이런 조치를 취한 경우, 그러니까 알리지 않은 경우, 이런 경우와 같이 비양육친의 감독 의무 위반을 인정할 수 있는 사정이 있다면 비양육친에게 예외적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따라서 이 사례에서는요, C씨는 이혼으로 인해서 A의 친권자 및 양육자가 아니고 또 A에 대해서 감독 의무 위반을 인정할 수 있는 사정도 없었기 때문에 미성년 자녀인 A의 불법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봤습니다. 즉, 이혼 후에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으면서 또 오랜 시간 교류조차 하지 않았던 부모에게까지 감독 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는 것이 이번 판결의 결론이었습니다. 하지만 법원이 완전히 손을 놓은 부모라고 하더라도 자녀의 행동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거나 또 실제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치였다면 예외적으로 책임을 물도록 한다는 점을 참고하실 수 있겠습니다. 네, 이혼이라는 선택이 부부 당사자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자녀에게 깊은 영향을 미칩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이 혼인 파탄의 책임, 그리고 인공수정으로 태어난 자녀의 법적 지위, 양육비를 둘러싼 갈등이나 자녀의 잘못에 대한 부모의 책임까지 정말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 알 수 있는데요. 결국 부모로서의 책임은 이혼 이후에도 사라지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법원은 이런 상황 속에서 자녀의 정서적인 안정과 복리를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삼고 있다는 점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랜 세월 함께 해온 부부가 이혼을 결심하는 것은 비단 두 사람의 일이 아닙니다. 어려운 결정을 하시기 전에 진솔한 대화와 진심 어린 이해로 서로를 다시 한번 돌아봐 주십시오. 그래도 할 수밖에 없는 결심이라면 저희 제2의 인생 황혼이혼이 올바른 선택을 돕는 길잡이가 되어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